지난 시간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왕족과 귀족,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서민과 빈민층 모두가 꿈꾸는 미래가 달랐지요. 하지만 나폴레옹은 툴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나폴레옹의 미래는 핑크빛만 가득한 듯했습니다. 과연 그의 미래는 탄탄대로가 놓여져 있을까요? 나폴레옹이잖아. 나쁜 일이 와요. 아, 나폴레옹이라서 나쁜 일이 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비슷해져. 정치 줄을 잡은 게 로베스피에르를 잡고 올라갔는데 그렇죠. 로베스피에르가 갑자기 몰락합니다. 1794년 7월 27일 명칭은 이제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 과정을 조금 극적인 과정을 설명드리면요. 로베스피에르가 7월 26일 날 뭐라고 공언했냐면 내일 27일 날 반혁명 분자들을 처단하겠다를 공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7일 날 폴 바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 로베스피에르파가 선수를 친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때 이제 20여 명이 체포가 돼서 처형을 당하고 이후에 재판을 통해서 한 60여 명이 처형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나폴레옹은 그러면 너도 피에로의 최측근이지 하고 딱 걸린 거예요. 나폴레옹이 원래 보케르의 만찬이라는 약간 자커뱅스러운 책을 썼어요. 네. 그걸 로베스피에르 동생이 보고 끌어준 거잖아요. 측근들 다 이제 치워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걸리겠네. 자, 들어만 와라. 너 썼잖아.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나폴레옹이 파리에 있었다면 당연히 처형이 됐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폴레옹의 위치는 파리가 아니라 그 프랑스 남부 지중해 해안 지역의 니스라고 하는 이탈리아 방맹군 포병 지휘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중해 쪽에 니스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코뱅의 일원이라는 게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8월 6일 날 그 니스 부근의 앙티베 성에 구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간 건 아니고 일단 구금을 한 거죠.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일단은 나폴레옹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일단은 지금 너희파 다 네. 지금 처단 당하고 했으니까 네. 지휘관 박탈, 구금하고 갇혀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피해 숙청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구금이에요. 그게 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이번에 툴롱 전투에서 나폴레옹 대위를 소령 보직에 주고 또 그 오기스트 로베스피에르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굽니까? 살리세티. 네. 그 살리세티가 나폴레옹을 구금하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풀어주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한 거죠. 구금하는데도 힘을 줬는데 어떻게 풀어주는데도 힘을 줬죠? 처음에 반 로베스피에르 파에 자기의 어떤 충성심 내지는 나는 로베스피에르파하고 다른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나폴레옹이 자코뱅이었겠지만 이 사람도 로베스피에르와 가까운 사람이야. 그래서 살리세테가 지시를 해서 감옥 내지는 이제 구금을 시킨 겁니다. 네. 감옥에 보낸 건 아니지만은 그러고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몇 주 정도 지나니까 이게 상황이 좀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숙청을 하거나 뭐 단두대에 보낼 필요는 없겠어.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단 2주 만에 8월 20일 날 구금 상태에서 해제를 시켜줍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혼란 상태에서 나폴레옹을 보호한 느낌도 좀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한 건데 그런 어떤 그 구테타에 가까운 어떤 혼란 상황에서 살리세티 스스로도 살아남기 위해서 구금했다가 상황 좀 좋아지니까 풀어주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나폴레옹도 로베스피에르가 숙청당했다는 소리 듣자마자 일기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나는 그가 청렴하다는 말을 듣고 경외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독재를 할 줄은 몰랐다. 내 형제라도 독재를 도모했으면 처단했을 것이다. 나중에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 형제 처단 절대 안 합니다. 여우, 어쩜 이거 알리바이 아닌가요? 알리바이를 미리 만들어 놓고. 여우다 진짜. 혹시라도 조사관이나 누가 왔을 때 피에르를 싫어하는구만. 그거 은근히 거기다가 이렇게 연필 하나 더 넣어서 잘 보이게 와서 이거 한번 제발 꽃 펼쳐봐라 해가지고 은근하게 이렇게 실제로 붙여놨을 이때는 거예요. 편지까지 뒤주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써놓은 건 분명할 거고. 그러면 나폴레옹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살려고 별의별 궁리를 다 했겠네요. 그 나폴레옹이 앙티베 성에 구금이 됐을 때의 모습이 흥미로운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저 그림을 보시면은 나폴레옹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뭘 극돌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또 글을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네, 내가 뭐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좀 반성하는 기미를 좀 보여주는 편지를 아니지. 쓸까? 저 그림은 나폴레옹이 당시에 앙티베성에 갇혀서도 구금된 상태에서도 전쟁을 연구하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전쟁. 설마 뭐 정복 전쟁 같은 거 준비한 거예요? 예, 그게 그 어떤 전쟁을 연구했다고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방면군 포병 지휘관으로 이미 근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국민공회에다가 이탈리아 방면의 작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테르미노도의 반동 때문에 구금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 지역에 있었던 전투를 연구한 거죠. 포병 맞아요. 준장 계급장은 달고 있었지만 한직을 전전하고 있었고 맞아요. 제대로 보직도 못 받았는데 네. 갑자기 이탈리아 방면군 사령관에 임명될 가능성은 제로죠. 그렇죠. 그 발판을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 1795년 10월 5일 방데미에르 13일의 반란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게 뭐냐면은 국민공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의원들을 선출하는데 어떤 법을 통과시켰냐면은 다음 의원들은 3분의 2는 기존의 의원들 중에 선출해야 돼라고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권을 안 놓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당파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파리 시내에서 무장을 한 겁니다. 시민들이 왕당파를 중심으로. 네. 국민공회에서 비상이 걸렸죠. 이때 나폴레옹이 국민공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나타났느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아마 제 생각에는 모노 장군이 보직해임 됐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 딱 나타났는데 정권을 누가 위임받았느냐면 그 전날 저녁에 폴 바라스가 정권을 위임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나폴레옹을 딱 만난 거죠. 1시에 네. 10월 5일 1시에 네. 만났는데 지금 막 폭동은 막 들불처럼 번지고 그래서 나폴레옹 보고 야 네가 책임지고 진압할 수 있겠나 딱 이야기한 거죠. 왕당파 막을 수 있어? 예. 그래서 바라스가 오케이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이제 폭도들이 국민공회 쪽으로 막 쳐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불과 5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딱 하나 떠올린 게 대포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대포가 원래 사볼롱 지역이라는데 40문의 대포가 있었는데 전임 사령관이 그걸 감히 파리 시내 투입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웬 기병 장교가 씩씩한 기병 장교가 한 명 있었던 거죠. 뮤라였습니다. 뮤라. 예. 그래서 당장 사볼롱에 가서 화포 40문을 가져와 그랬는데 새벽에 가서 그걸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국민공회 주변에다가 딱 배치를 해놨는데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이제 폭도들이 몰려온 거죠. 거기다 포도탄을 사용한 겁니다. 포도 산탄총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네. 수백 발의 그 쇠구슬이 날아가는. 그래서 뭐 300명, 400명의 무장 시민들이 거기서 살상을 당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가 팍 꺾이면서 진압이 된 겁니다. 이 국민공회 입장에서는 나폴레옹이 영웅이죠. 영웅이죠. 조금 흥미로운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불과 20일 만에 3번 진급을 합니다. 20일 동안 3번이요? 3번이요. 거기서 또 바로 이렇게 가중시하는군요. 아. 처음에 10월 6일 날, 그 다음 날이죠. 공격을 딱 인정받아서 첫 번째 보직을 받은 게 뭐냐면 내무군 부사령관, 그러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내무군 부사령관 받았습니다. 딱 열흘 지나서 10월 16일 날 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원스타에서 투스타로 진급한 거죠. 네. 26일 날. 딱 26일 날 치안을 담당하는 내무군 사령관으로 성격 발탁이 됩니다. 사령관. 아마 군대 계급으로 하면 안 나와 중장 정도의 계급에 도달한 거죠. 엄청난 대처 능력, 엄청난 정치적 선택 이걸로 결국은 이탈리아 방면군이 사령관이 되는 거죠. 1795년 초가 되면 이탈리아 방면군 사령관이 셰러 장군이었는데요. 이 장군이 국민공회에다가 엄청난 불평불만을 계속 보고서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공회에서 나폴레옹이 자꾸 이렇게 조언을 해줘가지고 작전 명령이 내려오는데 이 셰러 사령관이 보기에는 정말 비현실적인 작전 계획이다. 이렇게 계속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막 계속 반복적으로 한 3번을 보냅니다. 네. 국민공회에서 열받았죠. 그렇지 않아도 나폴레옹이 이미 정치적 위상도 올라갔고 그래서 야 이번에 나폴레옹을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서 나폴레옹을 1796년도 3월 2일 날 드디어 나폴레옹을 이탈리아 방면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 방면군의 군사적인 상황을 또 이제 프랑스 동부 지역의 이제 군사작전 큰 개념을 정리를 하면요. 네.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제 동쪽 국경선이 크게 보면 이제 스위스부터 시작해서 뭐 독일, 오스트리아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에 일개 군이 배치가 됐습니다. 뮤즈강 방면군이라고 해서 한 8만 명이 배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방면 쪽으로 해서 라인강 방면군에서 한 8만 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알프스 산을 경계로 해서 한 18,000명. 이탈리아 방면군은 4만 5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방면군이 사실 장점도 있었지만 군사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공은 라인 방면군, 그다음에 뮤즈강 방면군이 주공이었습니다. 특히 라인강 방면군이 제일 주공이었죠. 그리고 작전 계획 전체도 보면 라인강 방면군, 알프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탈리아 방면군이 피에몬테, 롬바르디아, 티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방면군이 가서 티롤 지역에서 합류해서 오스트리아를 침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작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맨 밑에 있는 이탈리아 방면군은 양공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공이었죠, 조공.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대였는데 또 하나의 제한 사항이 뭐냐면은 영국군이 해안에서 계속 함대 해군이 운용되니까 그 해안선 요새를 지키기 위해서 또 병력이 일부가 더 거기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악 지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활용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군 또는 이제 연합군의 단점은 결과적으로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이게 협조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장점과 지형적 특성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내려가면서 벌써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앞에서 전임 지휘관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전임 사령관들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 보급품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 가지고는 중앙에도 돈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나폴레옹은 어디까지 생각한 거냐면은 초기 작전을 성공해서 이탈리아 지역에서 배상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걸로 병사들의 보급과 봉급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초기 작전만 성공하면은 이 문제를 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전을 구상하고 내려간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투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원래 나폴레옹이 먼저 성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원래 4월 15일 날 공격을 개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오스트리아가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아이고. 오스트리아가 4월 10일 날 볼트리라는 그 국경선에 있는 거점을 오스트리아군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그 거점을 공격한 것을 프랑스군이 방어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 의도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대 배치, 사령부 위치 이런 걸 다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결국은 지중해를 연해서 있는 그 도로, 그 축선을 따라서 이쪽으로 프랑스군이 올 것이다. 주 전투는 여기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간파를 한 거죠. 그러고 다음 날이 딱 됐는데 오스트리아의 아르장토 장군이 이끄는 한 6천 명 정도의 병력이 몬테노테의 그 요새 산악 지역의 거점을 공격을 한 겁니다. 저기서 이제 프랑스군이 잘 방어를 했죠. 조금 더 있었으면 아마 함락이 됐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보고를 받자마자 나폴레옹이 지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밤에 부대를 기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12일 날 새벽에 딱 도착해서 아르장토 장군의 척후방을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야간에 잠시 소강 상태에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나폴레옹의 주력 부대가 와서 뒤를 쳐버린 거죠. 그래서 6천 명 중에 5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아르장토 장군이 더 이상 사실은 작전을 하기가 곤란해지니까 철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철수합니까? 대고로 철수를 했는데 나폴레옹이 끝까지 추격해 하고 마세나를 보내서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고에서 롬바르디아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오른쪽이 어떻게 됩니까? 격파돼 버렸죠. 네. 그러면 어디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피에몬트는 완전히 그렇죠. 네. 방향을 왼쪽으로 탁 전환해서 체바, 그다음에 몬도비아 이런 쪽으로 해서 공격을 치니까 피에몬테 공황 상태가 발생한 거예요. 피에몬트는 막을 지금 힘이 그게 없는 없어요. 거죠. 오스트리아도 지원군도 없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토리노 지역으로 철수했다가 바로 일주일 후에 항복이 아니라 휴전협정. 항복에 가까운 휴전협정. 말이 휴전협정인 거지 달라는 거 다 드릴 테니까 그냥 봐주세요. 그렇죠. 예, 그거죠. 전형적인 그 중앙 돌파와 각계격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조언을 드리면은 네. 각계격파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술은 뭐냐면 협조된 작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오스트리아군이 몬테노토에서 공격을 받을 때 그 서쪽에는 피에몬테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군대가 나폴레옹군을 그 척방을 치거나 지원을 해줬어야죠. 물론 나폴레옹은 거기에 대한 대비도 했을 겁니다. 견제 부대를 보내서 다 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지역이 산악이라는 거죠. 산악 지역에서 군대는 통상 수세적으로 작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면은 효과적으로 지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자기 생존성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지키는 작전을 네. 통상 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피에몬테 왕국과 오스트리아 간의 신뢰 관계가 굉장히 약했던 겁니다. 그 전에 오스트리아가 와서 도와주기보다는 뭐 약탈도 하고 갑질도 하고 쉬운 말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쟤네들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는 않을 거야. 만약에 위험이 처하면 당연히 철수할 거다. 피에몬테군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군이 위협에 처하더라도 과감하게 나가서 지원할 수 없는 겁니다. 나폴레옹의 뛰어난 점은 바로 그런 구조적인 지형과 국제관계 구조적인 문제까지 적의 취약점이라는 걸 고려하고 작전을 했다는 게 뛰어난 점이죠. 그래서 장군들 또는 고급 지휘관일수록 큰 틀에서 정책과 전략, 시야가 넓어야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저 밑에 있는 위관장교, 연관장교 수준의 사고만 하면은 그런 취약점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빠른 의사결정과 전술로 피에몬테 지역에서 나폴레옹은 금방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예전부터 내가 갈 곳은 이탈리아 방명군이구나 라는 생각을 준비해 왔고, 구금된 와중에도 전략을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 왔던 나폴레옹의 선택이 아마 이러한 미래를 결정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나폴레옹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다음 시간에 찾아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이탈리아 방명군 사령관이 된 나폴레옹은 피에몬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다. 이를 통해 원정의 성공적 발판을 마련한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북부를 향해 진군한다. 나폴레옹의 진격을 막아서기 위해 오스트리아군이 본격적으로 남하하기 시작하는데, 수적 우위를 앞세운 오스트리아군을 상대로 나폴레옹이 펼친 작전은 무엇이었나? 유럽 정복의 시작, 이탈리아 원정. 많은 시청 바랍니다.